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이 갑상선암은 별다른 자극 증상이 없다 보니까 건강검진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아주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50대 이상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요,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갑상선암 그 자체뿐 아니라 갑상선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손발 저림이나 목소리가 쉬는 현상, 그리고 목 부분의 수술 흉터까지도 이 모든 합병증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위한 두 대의 상담 전화 여전히 활짝 열려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이 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갑상선암에 대해서 친절하게 소개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준호 유방내분비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갑상선암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 갑상선암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기보다도 갑상선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네, 갑상선은 목의 전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도의 앞과 옆을 나비 모양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나비의 양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옆이라고 하고 좌옆과 우옆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날개를 연결하는 나비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부라고 합니다. 갑상선은 20g도 되지 않는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의 성장과 발육, 몸의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며 신체의 대사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세포에 작용해서 우리 몸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 섭취한 영양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필요하지 않는 물질은 밖으로 내보내는 신진대사작용을 조절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부쩍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발생 빈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중앙암 등록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약 4만 명의 갑상선암이 발생했는데 이는 인구 10만 명당 매년 68.7명이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위암, 대장암 등의 주요 암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999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23.7%나 증가한 수치로 이 중 여성에서는 전체 암종의 유방암과 위암을 제치고 암 발생률 1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성의 연령은 45세에서 59세이나 다른 암에 비해 30세 이전에도 적지 않게 발생해 15에서 34세까지 발생하는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성들이라면 특히나 중년 이상의 여성들은 이 갑상선암 반드시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상선암이요, 왜 생기는 건지, 특히나 최근 발생 빈도가 부쩍 늘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갑상선암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요오드 섭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방사능 조사를 받은 환자의 17에서 30% 정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전하고 1.8에서 10%의 환자에서 갑상선암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상선암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네. 갑상선암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두암이나 여포암 같은 분화성 암의 약 5%에서 수질암의 약 25% 정도에서 유전적 요인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부분 갑상선암의 발생 원인으로는 과체중, 비만,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경우, 가족력 등의 유전성 요인, 경부의 다량의 방사능 노출 등의 위험 요인이 있지만 최근 갑상선 환자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은 원래 인구의 약 50% 정도는 갑상선 결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환자들의 약 5% 정도는 갑상선암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즉 실제로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진단 기술의 발전과 건강검진 등에서 초음파를 시행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갑상선 암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추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갑상선 암에서도요, 치료가 잘 되는 암이 있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암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일 텐데요. 어떤 종류가 어떻게 있는 거죠? 네, 갑상선암은 기원하는 세포의 종류나 세포의 성숙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준비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갑상선암을 기원하는 세포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여포세포에서 기원하는 유두암, 여포암, 역형성암 등과 비여포세포에서 기원하는 수질암, 림프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편 암세포의 성숙 정도를 암세포의 분화도라고 하는데요. 분화가 좋은 암과 나쁜 암을 구별하는 이유는 분화도에 따라 치료 성적이 달라지고 치료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두암과 여포암이 분화암에, 역형성암과 수질암이 미분화암에 속하는데 네. 미분화암이 분화암에 비해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서 치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세포 성숙 정도에 따라서 이 치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좀 갈린다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암의 종류에 따른 예후 또 뭐 치료에 있어서 문제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유두암은 갑상선 암 중 70에서 80%에 차지하고 요오드 섭취가 많은, 즉 우리나라 같은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유두암은 일반적으로 매우 천천히 자라고 네. 갑상선 암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좋습니다. 유두암은 한쪽 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의 20에서 45%의 경우 양쪽 엽을 다 침범하고 갑상선 주변 림프절을 침범한 경우도 약 40% 정도에서 관찰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더라도 적절한 조기 치료를 받는다면 잘 치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천천히 자라고 예후도 좋은 유두암이 그래도 일단 8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유두암을 제외한 다른 갑상선 암들은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편이라면서요? 네, 여포암은 갑상선 암 중에 약 10%를 차지하는데 유두암보다 주변 림프절 전이는 적은 편이지만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뼈, 폐, 뇌 등의 원격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따라서 유두암보다 예후가 약간 좋지 않은 편입니다. 네. 유두암과 여포암 같은 분화암은 치료 성적이 대부분 좋지만 전체의 약 10에서 15% 정도는 재발을 경험하고 뼈나 폐 등의 원격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10년 생존율이 40%까지 감소하는 등으로 발견 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유두암과 여포암 이런 분화암은 그나마 치료 성적이 좋은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앞서 말했던 역형성 암이라는 거는 치료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역형성 암은 전체 암의 약 1% 정도에 해당하는 암으로 갑상선 암 중에 가장 공격적이고 위험한 암입니다. 60대의 빈도가 가장 흔하고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서 진단 당시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방사능 요오드 치료 또한 잘 듣지 않고 현재까지 알려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병으로 예후가 매우 나쁘고 진단되고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갑상선 암 중에서도 특히 앞서 그 발생 원인 중에 가족력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암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수질암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또 어떤 갑상선 암인가요? 네, 갑상선 수질암의 경우 서양에 비해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약 2% 정도에서만 나타나는 병입니다. 네. 유두암 등의 분화암에 비해 경과와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질암의 특징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경우 갑상선 외에도 부갑상선, 뇌하수체, 부신 등에도 다른 내분비 질환이 있을 수 있어서 따라서 가족 중에 수질암이 진단된 경우는 환자 가족들 모두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정기적인 검사 및 예방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흔히 갑상선 암 하면은 뭐 착한 암이다, 무조건 다 낫는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미분화암 그리고 수질암의 경우에는 뭐 치료 성적도 별로 좋지 않고 예후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상선 암 제가 앞서서 자각 증상이 특별히 없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증상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흔히 일어나는 증상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목의 종괴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신체 검진 시 의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검진 시 갑상선 결절의 크기나 딱딱한 정도를 평가하고 그 밖에 목 주위에 커져 있는 림프절이 있는지 주의 깊게 검사하게 됩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 굉장히 목에 볼록 튀어나온 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목에 볼록 혹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갑상선암이다라고 하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어떤 경우 아니면 의심해 봐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을까요? 네, 목의 앞부분에 종괴가 있을 경우에는 갑상선암을 의심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 결절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 결절이 커서 기도나 식도를 눌러 호흡곤란 증상이나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 목소리 변화가 있는 경우, 주위 조직과 딱 붙어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을 때, 매우 딱딱하게 만져질 때, 경부 림프절이 만져질 때, 가족 중에 갑상선암 환자가 있는 경우,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에서 갑상선 결절이 만져질 때 갑상선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목에 종괴를 발견하거나 증상이 있어서 찾아오는 환자보다는 네. 건강검진이나 다른 과적인 검사를 할 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우연히 갑상선 결절을 발견하고 진료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성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특히나 중년 이상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목에 무언가 만져지시는 분들 오늘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으로 통해서 상담 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갑상선 암은 저는 암으로 3번 수술했거든요. 예. 네. 제일 늦게 마지막 수술이 2009년도에 했어요. 큰 병원에서. 네. 그때 하고 1년 그 다음 해에 방송 치료가 됐거든. 수술할 때 임파선이 전이되고 수술했거든. 마지막 수술은 2009년도에. 네. 그래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고 한 또 1년 있다 그 자리에 왼쪽에 임파선에 또 그 혹이 한 서너 개 있다 그래요. 그래 네. 지금 계속 이제 검사를 하고 있어요. 한 3개월 전에 또 오른쪽에 있다 그러대요. 오른쪽에 나 있다 그래요. 네. 한 개. 왼쪽에 이제 지금 한 서너 개 있고, 그래 나쁜 건 아닌데, 지금 검사는 매 주기마다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의심스러운 게 있어갖고, 뭐 위험한 일 아는가, 그래. 네. 그래요. 계속해서 혹이 발생이 되고 발견이 되는데 위험한 임파선, 건지 궁금하신 거죠? 예, 임파선에. 네. 그 방사선 치료한 그 자리에 수술하고. 네. 상담해 주시죠. 네, 환자분 임파선에 커져 있는 것을 새침 흡입 검사나 다른 조직 검사를 시행하셨나요? 조직 검사 그 왼쪽에 수술한 2010년도에 방사선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에 한 임파선에 서너 개 났어요. 그때 조직 검사 했는데 괜찮은 거라고 그래 말씀하시대요. 그래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또 3개월 전에 오른쪽에 또 보인다 그러대요. 그걸 좀 흡입술 아직 검사 결과는 안 봤는데 가서 이제 볼 건데 며칠 있다가 그래 이래 자꾸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혹이 자꾸 생기니까 네. 뭐 높아심에 그 위험한 건 아닌가 괜찮은가 그렇게 좀 의심스러웠어요. 궁금하고. 네. 예, 지금 갑상선암으로 수술받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연목에 있는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에 지금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 2009년도에 그 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아마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추가로 시행하셨을 것 같아요.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반대쪽, 오른쪽에 또 커져 있는 임파선이 보여서 많이 염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왼쪽에 있는데요. 또 지금 있대요. 왼쪽에도 한 서너 개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네. 이제 우리가 그 갑상선 스캔 검사나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서 전이가 의심될 경우에는 세포 흡인 검사나 아니면 세포에서 갑상선에서만 특별하게 생산하는 갑상선 혈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임파선이
정상적인 상처 치유 반응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임파선 종괴일 경우에는 전이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치료나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환자분 잘 아시겠지만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는 병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렵게 수술하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병원에 가셔서 갑상선 임파선 전이가 또다시 의심이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갑상선 유두암의 전이가 있을 경우에 치료의 원칙 자체가 수술적 절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될 경우에는 아마 반대쪽 목도 같이 한번 수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직 염려하실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의심이 되는 병변이 있을 때에는 추가 검사를 시행할 텐데 아마 그런 검사를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냥 정상적인 임파선 비대가 아닐 것인가 하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니시는 병원에서 쭉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임파선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런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실제로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이럴 경우에도 목 밑에 있는 임파선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것처럼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범위가 똑같이 염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파선이 커지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반응은 길게는 1,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처럼 만약에 갑상선 암에 전이가 의심되는 초음파 소견이나 다른 검사 소견이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세침 흡인 세포 검사를 하거나 혈청 갑상선 글로불린 검사를 했을 텐데 그런 검사를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정상 갑상선 비대, 정상 림프절 비대의 소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일단은 계속해서 다니던 병원 다니시면서 정기적인 검진은 꾸준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예. 싶은데 나는 이제 암 수술도 재본하고 지금 또 이렇게 양쪽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게 네. 음식을 특별히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가, 뭐 또 먹어야 되는 게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체중은 지금 저체중이거든요. 39kg 나가고. 네. 혹시 피해야 되는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속설로 갑상선 암 환자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 즉 김, 미역, 파래 같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물이 갑상선 암의 재발이라든지 갑상선 암이 발생하는 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 좋아하는 식사로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피하거나 먹어야 될 음식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붉은 고기는 암을 유발한다고 또 해가지고 주위에서. 네, 아닙니다. 그 고기도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요. 가리는 음식 없이 골고루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생바수 건강클리닉 유방내분비외과 전문의 이준호 선생님과 함께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목에 약간 혹이 만져지신다 아니면 가족 중에 갑상선 암을 앓은 적이 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상담 전화로 그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갑상선 암은 건강검진 중에 우연히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 갑상선 암의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갑상선 암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갑상선 혈액 검사, 갑상선 초음파, 세포 흡인, 세포 검사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 결절의 크기, 기능, 모양, 위치, 개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다른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방사선 등의 피해가 없고 간단하게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진단이나 추적 관찰에 잘 이용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상 갑상선 결절의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세침 흡인 세포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네. 이 암 진단은 사실 그 무엇보다도 어떤 질환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상담 전화에서도 계속 세포 검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검사인가요? 네, 세침 흡인 세포 검사는 갑상선 결절에 얇은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세포를 흡인해내고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열할 때보다 더 가는 바늘을 이용하므로 마취를 할 필요가 없고
찌를 때 따끔거리는 것 외에는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0분 이내에 끝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네.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새침 흡인 세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갑상선 암이 진단된 경우 CT나 MRI 등의 수술이 필요할 때 갑상선 암의 위치 관계나 주변의 구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입체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고 네. 또한 갑상선 스캔이나 펫CT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뭐 CT, MRI, 세포 검사까지 뭐 여러 가지 갑상선 암을 진단하는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갑상선 암이 의심될 때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진단을 받으면 되는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연히 갑상선 결절이 발견될 경우 먼저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서 결절이 양성으로 보이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시행하고 네. 악성이 의심되거나 악성인지 양성인지 모호할 경우에는 새침 흡인 세포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서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 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서 세포 수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에 비진단적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하거나 좀 더 굵은 바늘을 사용해서 시행하는 핵생검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또한 양성으로 나온 경우라도 추후에 크기가 증가하거나 악성으로 변화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을 마쳤으니까 이제 치료를 해볼 상태죠. 자, 갑상선 암. 뭐 일단 수술을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수술을 피할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네, 크기가 매우 작으면서 경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두암의 경우 그 크기가 매우 작을 때에는 일정 기간 경과 관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갑상선 암의 경우 수술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수술 후에 전이 여부, 크기, 주변 침범 여부를 확인해서 갑상선 호르몬 제제 투여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갑상선 암 때문에 수술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분은 갑상선을 뭐 전부 다 수술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일부만 수술했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각각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갑상선 암의 수술 방법은 수술 범위에 따라서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술과 갑상선의 한쪽 옆을 제거하는 이렵절제술, 갑상선의 일부를 남기고 대부분을 제거하는 갑상선 아전절제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갑상선 전절제술의 경우 남아있는 갑상선이 없으므로 재발의 가능성이 낮고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시행하여 잔존 갑상선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갑상선 조직이 완전히 제거되므로 평생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갑상선의 반만 절제하는 이렵절제술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끊어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남아있는 갑상선의 재발이 가능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재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정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네요. 그러면요, 이거를 어떤 경우에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이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갑상선의 반을 제거하는 이렵절제술이 가능한 경우는 암의 크기가 작은 경우, 갑상선 내에 국한되고 주변 임파선이나 조직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 남겨지는 갑상선에 이상이 없는 경우는 이렵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네. 갑상선 암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갑상선 암이 협부에 위치하는 경우, 네. 암이 갑상선 밖으로 침범한 경우, 병변의 반대쪽 갑상선에도 결절이 있는 경우, 국소 또는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두경부의 방사선 치료의 병력이 있는 경우, 갑상선 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갑상선 전 절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유방내분비외과 전문의 이준호 선생님과 함께 갑상선암 그리고 갑상선의 합병증들까지 다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평소에 갑상선 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 오늘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저희 계속해서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이제 갑상선 암의 수술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 암이 수술로 떼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합병증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네, 갑상선 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목의 상처, 수술 부위 출혈, 수술 부위의 당김과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고 100명 중 한두 명에서 성대신경 마비로 인한 쉰 목소리, 그리고 삼킴 곤란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부갑상선 손상으로 인한 손발 저림, 마비 증상 등의 칼슘 부족 증상이 100명 중 3, 4명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 갑상선 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기술 수술법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갑상선 암이 아무래도 목에 생기는 암이다 보니까 이 수술을 하고 나서 거의 흉터가 많이 남는데 여성들에게 사실 목 흉터는 달갑지 않거든요. 수술 상처가 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생기는 거죠?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절개법에 의한 수술의 경우 목의 상처가 5에서 6cm 정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잘 낫는 환자는 왼쪽 사진과 같이 얇은 실선이 하나 지나가는 정도로 상처가 치유되고 네. 정상적인 목의 주름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비후성 상처 치유 반응으로 인해 오른쪽 사진처럼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상처를 방금 사진 속에서 왼쪽은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오른쪽은 사실 좀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여성들은 그거를 또 화장으로 가리려고 하고 좀 일이 번거로워지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처를 요즘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이러한 수술 상처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의 경우 목의 절개선을 시행하지 않고 겨드랑이나 유륜 주위에 작은 상처를 내어 긴 터널을 만들어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법으로 목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은 초기 암의 경우 주로 시행하고 암의 위치나 심한 정도에 따라 적응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륜과 겨드랑이 부위를 통해 내시경 갑상선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수술 9개월 후 상처 사진을 보시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상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전통적인 갑상선 절개법에 의한 목에 상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갑상선 암 제거 수술을 한 후에 목소리가 변했다, 목소리가 쉬었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소리가 이렇게 쉬어버리는 것도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이 목소리가 쉬는 건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네, 갑상선 수술 시 목의 상처 외에도 환자들이 크게 염려하는 부분이 쉰 목소리가 나면 어떡하나 하는 점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갑상선 절제술 후 성대신경, 즉 되돌이 후두신경 감시술이라는 신의료기술이 인정되어 수술 중 되돌이 후두신경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고 신경의 정기적 전도 여부를 확인해서 되돌이 후두신경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유방내분비외과 전문의 이준호 선생님과 함께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전화 연결해보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아, 저는 3년, 이제 수술한 지 3년 차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가끔 목에 이게 힘이 주어지고 침 같은 거 삼킨다든지 네. 지금 말할 때도 이게 왜 힘이 주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아, 목에 힘이 저절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네. 어떤 관련이 있는 증상인가요? 네, 환자분 갑상선을 전통적인 목에 상처 내는 절개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셨지요? 예? 네, 갑상선 수술을 받으실 때 목으로 하는 수술을 받으셨지요? 예, 예. 네, 이제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주변 조직과 유착을 만들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예. 우리 환자분은 그 상처 부위가 목 밑에 있는 근육 부분이랑 유착을 만들어서 아마 지금 근육이 당기고 침을 삼킬 때 좀 아프거나 불편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유착 박리술이라는 것을 추가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예. 갑상선 수술 상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 유착의 정도가 심하다면 밑에 있는 근육판과 위에 있는 상처, 피부를 이렇게 벌려주는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뭐 호르몬에서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그걸 가끔 느끼게 되고 어떤 때는 괜찮은데 어떤 때는 이렇게 지금도 말을 하면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지금 갑상선은 다 절제하시고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고 계시지요? 예예. 정기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검사하고 계시고요. 예예. 예, 그럴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잘 안 맞아서 그럴 가능성은 없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부족하다면 기운이 빠지고 많이 피로한 증상,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너무 많다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끔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네. 달아 올라가지고 제가 옷을 벗었다가 또 입었다가 이렇게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아마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일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요. 예.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분이고 갑상선 호르몬 제제로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맞추고 있는 환자분이시니까 예. 진료받던 기관에 가셔서 예.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에 네. 갑상선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네. 근데 크기가 작다고 좀 지켜보자 하셨어요. 수술을 네. 하면 오히려 더 실이 많으니까 네. 좀 더 커지면 수술하자고 해서 네. 3년 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저 같은 환자가 좀 있는지 수술 안 해서 좋긴 한데 또 불안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실 것 그래서, 같네요. 예. 예. 3년 동안 지금 지켜만 보고 계신데요. 어떤가요? 네, 환자분 세침 흡인 세포 검사는 시행하셨고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나요? 네. 네,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는 그 자라는 속도가 매우 더디고 대부분의 경우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갑상선 수술에 대한 논란도 이런 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갑상선 유두암의 크기가 0.5cm보다 작은 경우에는 0.5cm보다 작은 경우에는 주변 임파선 전이라든지 원격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갑상선 유두암의 크기가 0.6cm, 0.7cm 정도로 점점 크기가 증가할수록 주변에 있는 임파선이나 아니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환자분의 말을 들어보면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받았지만 그 크기가 0.5cm 미만으로 매우 작고 갑상선 밖으로 삐져나오거나 또는 갑상선 주변 조직을 침범한 증거가 없이 갑상선 안쪽에 잘 들어있는 유두암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크기의 변화를 지켜보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수술 여부를 결정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이것도 분명한 것은 암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는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네. 평소에 크게 주의할 점이나 그런 건 없고 그냥 크기만 잘 지켜보면 되는 겁니까? 뭐 수영을 한다든지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운동이나 음식 등으로 인해서 가지고 계신 갑상선 유두암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하셔서 그래서 갑상선 유두암의 크기가 증가하는지, 모양이 변하는지, 주변 조직으로 침범 여부가 있는지, 갑상선의 피막을 침범하려고 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정기 검진 꼬박꼬박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갑상선 수술한 지가 1년이 됐거든요. 1년이요? 예, 1년 네. 됐는데, 이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 좀 지내서, 네. 요 귀 밑에 무슨 귓볼 사이에 턱 있죠? 턱 관절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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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이요. 예, 네. 그게
오른쪽에 한번 생겼다가 왼쪽에 한번 생겼다가 이러면 한 2시간 있으면 싹 가라앉아요. 아, 근데 네. 수술을 해서 이런 혹이 생기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아까 전에 전화 왔던 환자분과 비슷한 소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갑상선 암의 경우 경부 임파선, 옆목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처럼 갑상선 수술을 받고 나서 목 주변에 단단하게 만져지는 임파선이 있으면 새침 흡인 세포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 말씀처럼 커졌다 작아지고 커졌다 작아지는 그런 임파선이라면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수술로 인한 염증 반응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초음파 그리고 필요하다면 새침 흡인 세포 검사를 시행해서 갑상선 암이 전이가 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2시간 만에 가라앉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이런 혹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한번 세포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그런 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에는 전이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 있잖아요. 그 딱 이 부르키면 네. 이 밑에다 턱 관절인데 여기가 딱딱해요. 딱딱하면서 홍면 그 이름 많이 부르키는 부르키 올랐다가 또 다음 날에는 이 양쪽에 한쪽에 또 부르키 한목이 오른 게 아니고 오른쪽 했다가 네. 왼쪽 했다가 이리 많이 부르키 오르는데 이거는 그럼 뭐 검사를 해봐야 됩니까? 네, 어차피 수술 받고 나서 정기적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계시지요. 예. 예, 그런 상태라면 아마 그 임파선이 커지고 만져지는 그런 것이 악성을 의심하는 소견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자분 말씀하신 그런 턱 밑에 있는 곳은 우리 몸 중에 침샘도 있고 다른 임파선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계속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딱하거나 커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암의 재발이라든지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환자분처럼 커졌다 작아지고 있었다가 없어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것들은 아마 양성일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가까운 기관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검사를 하면은 네. 이 좀 갑상선 말고 양쪽 볼에 이게다가 검사를 해야 됩니까? 무슨 검사를 해야 되는 거? 네, 턱 밑에 있는 관절까지 경부 임파선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까지 아마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네. 같이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다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러 가실 때 그쪽 부분도 한번 좀 잘 챙겨봐 달라고 얘기하시면 같이 커버가 되는 지역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유방내분비외과 전문의 이준호 선생님과 함께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목소리가 쉬는 것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갑상선 수술 후의 합병증 중 하나로 손발 저림 증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칼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라 칼슘 제대로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부갑상선은 갑상선의 뒤쪽에 아주 작은 크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갑상선 피막에 둘러싸여 있고 갑상선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수술 중에 부갑상선 위치를 확인하고 정밀한 혈관 결차를 통해서 부갑상선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갑상선 기능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였네요. 네. 자, 이 갑상선 암은요, 수술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치료,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상선 암의 치료 자체는 수술이 원칙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호발하는 갑상선 암의 한 종류인 유두암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도 시행할 수 있고요. 네. 갑상선 호르몬 제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시에 하루에 한 알 또는 2알 정도를 복용하게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갑상선 전 절제술 후에 암의 크기가 크거나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갑상선 암이 주변 조직을 침범한 경우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이는 원격 전이를 확인하고 남아있는 정상 갑상선 조직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 2개월 후 시행한 갑상선 스캔 검사에서 갑상선 부위의 잔존 갑상선 조직이 확인되었고, 동위원소 치료 후 오른쪽 사진처럼 잔존 갑상선 조직이 동위원소 치료로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20년 전에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요. 네. 지금 계속 꾸준히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약을 계속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수술할 때 네. 이게 갑상선을 한 3분의 1을 절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언제까지 그 약을 먹어야 될지 그걸 몰라가 궁금했어요. 네, 오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상담해 네네. 주시죠. 네, 환자분 20년 전 수술할 때는 갑상선의 3분의 2 정도를 제거하고 3분의 1만 남아있는 상태이지요. 네네. 네, 이럴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평생 먹어야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 예. 갑상선 호르몬 제제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작용이 골다공증이나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심계항진 증상 등인데요. 네. 이러한 네네.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실제로 갑상선을 반을 남긴 환자에서도 갑상선을 반을 남겼지만 이 반 남은 갑상선이 예전에 온전히 하나가 다 해주던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 갑상선이 좀 힘들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어느 정도는 복용해야 되고, 실제로 네. 갑상선을 반을 남긴 환자에서 갑상선 약을 끊어볼 수 있는 환자는 한 3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네. 환자분처럼 20년 전에 갑상선의 3분의 2를 제거한 상태라면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끊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저 한 번 더 여쭤보는 건요. 네. 제가 또 가끔 모르다가 저게 또 잊고 깜빡하고 또 약을 또 복용을 안 할 때가 좀 있어요. 네, 가끔. 네.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예,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는 것이 네. 가장 효과는 좋습니다. 근데 네, 이게 가끔 빠지는 거. 네, 근데 약인데 이제 가끔 빼먹게 되지요. 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먹는 것을 깜빡했는데 점심 때 생각이 났다. 그러면 네네. 점심 때 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갑상선 네. 호르몬 제제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안 먹으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우리 몸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며칠 이상을 먹지 않아야 조금씩 떨어지는 양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루를 걸렀다고 해서 그 다음날 2알을 먹으면 안 됩니다, 환자분. 네네. 그런 건 안 되고 하루를 아예 빼먹었으면 그냥 그 다음날 잊지 말고 하나를 먹으면 됩니다. 아침에 먹는 걸 까먹었는데 점심이나 저녁 때 생각이 났으면 그때 드시면 됩니다. 대신에 하루에 빼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2알을 먹고 이틀을 빼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3알을 먹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네네. 가장 좋은 것은 까먹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뜨자마자 공복에 갑상선 제제를 먹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네. 가장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 한 번만 더 예, 여쭤보겠는데요. 예. 저는 20년 전에 수술하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갑상선 제제 좀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병원에 요즘 잘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안 가도 괜찮은지,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될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네, 환자분 20년 전에 갑상선의 일부를 남겼기 때문에 네네. 그런 남아있는 갑상선에 암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예. 갑상선 밑에 있는 임파선이라든지 목 옆에 있는 임파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자분의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도록
재발이 없이 쭉 잘 지내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최소한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해서 남아있는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지, 목 옆에 임파선이나 갑상선 밑에 있는 임파선에 재발은 없는지 꾸준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저는 4년 전에 이 0.7mm였는데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 양쪽 다 제거를 했는데 임파선을 조금 이렇게 먹었다 했어. 예, 임파선도 절제를 어느 정도 하고 동의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또 이 임파선에 변이가 있다고 또 수술을 받고 동의원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조금 넘었는데 이게 지금 초음파를 해도 나타나지가 않는데 수치가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리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수치가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약을 한 알 반을 먹다가 호르몬제를 한 알로 줄여가지고 3개월 있다가 초음파를 다시 해보자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수술을 2번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좀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나쁠 수가 있습니까? 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혈중 수치가 높다,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혈중 갑상선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그 검사일 것입니다. 이제 갑상선을 전체 제거하고 나서 갑상선 암이 재발하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초음파 등의 검사도 중요하지만 갑상선 세포에서만 만들어내는 혈중 갑상선 글로불린이라는 수치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고 있으면 갑상선 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치의 진단의 정확도가 조금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약을 줄이고 갑상선 호르몬 제제 투여하는 것을 한 알로 줄이고 혈중 농도의 변화를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검사가 언제로 예약돼 있지요, 환자분? 이게 이제 4월 달에 있습니다. 네, 지금 약을 한 알로 줄이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4월 달 되면 이제 만 3개월 되거든요. 네, 아마 그 정도 상태에서 가시게 되면 혈중 갑상선 글로불린 수치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한 만약에 재발이 의심되는데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임파선 전이라던가 아니면 잔종 갑상선의 재발 등의 여부에 대해서 아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갑상선 암이 재발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수술적 제거를 해야만 하고요. 아마 우리 환자분은 4월 달에 시행하는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맞다 아니다 어떻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지요.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모든 갑상선의 재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는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 초음파 외에 혈중 갑상선 글로불린이라는 농도도 같이 체크하게 되는데요. 이 수치는 갑상선 세포에서만 생산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발이 있을 경우에는 혈중 갑상선 글로불린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초음파를 더 유심하게 하고 필요할 때에는 갑상선 초음파 말고 목 CT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서 재발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환자분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그래가지고 약을 줄이기 전에 그 페트도 찍어보고 또 초음파도 했는데 이 사진상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 재발 위험도 있으니까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뭔가가 잔여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2번의 수술을 받았고 2번의 동의원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확답을 드리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고요. 아무쪼록 4월 검사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요. 갑상선 암 수술한 환자들 혹은 갑상선 암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좋은 음식이 있나 아니면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나 이런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암은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김, 미역, 파래 등을 먹으면 발생하는 것으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식품은 갑상선 암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일상 식이 시 특별히 가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갑상선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경우는 칼슘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전 절제술 후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시행할 때만 그때만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식품을 제한하고,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가 끝나면 일상적인 식이를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유방내분비외과 전문의 이준호 선생님과 함께 갑상선 암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갑상선 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에 예후가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암의 종류에 따라 특히 미분암, 역형성 암의 경우 1년 이내에 대부분 사망하는 등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최근 갑상선 암의 치료에 대한 논란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두암이면서 갑상선 암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관찰이 가능하지만 0.5cm 이상일수록 0.6cm 이렇게 커질수록 임파선 전이가 많고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커지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암을 알고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이나 되돌이 후두신경 감시술 같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은 갑상선 유두암이나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이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십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낮부터 날이 풀려서 주말엔 따뜻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도요 아침 저녁은 여전히 일교차가 크고요. 다음 주부터는 꽃샘추위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